김멜리스고, 원영수 선생님, 큰 소리를 안 들려. 네, 원영수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의, 그 영문으로 저는 읽었어요. The Red Decade 2023년에 출판됐을 때 되게, 흥미롭고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해서 이제 2025년에 이제 원영수 쌤이 국어 번역본이 나온 거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시작하면 박노자, 아니면 블라디미르 티크노프, 박노자의 The Red Decades 출간과 이어진, 원영수, 선생님의 한국의 번역은 한국 마르크시즘과 공산주의 역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다. 본 응답문은 박노자의 연구와 놓여 있는 보다 광범위한 초국가적, 지적, 역사적 맥락과 기존의 한국어권 사학 및 담론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어 번역이 지니는 기여를 성찰한다. 아울러 박노자의 저작과 그 한국어 번역이 게시한 대화를 한층 심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박노자의 저서 The Red Decades 는 한국 막시즘과 한국 공산주의의 운동의 역사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다루며 영어권 학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학, 사회학, 정치 이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학, 특히 한국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결핍되어 있던 영역, 즉 한국 막시스트와 한국 공산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지적 역사를 보완한다. 한국학 내에서는 이미 1920년대 한국의 문화 민족주의에 속한 막시즘의 영향, 마이클 로빈슨이나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앗 문화, 프롤렛 컬트에 관한 연구, 선영 파크스 책과 같은 성과가 존재하지만 한국 막시스트와 한국 공산주의의 사회 정치적 및 지성사 연구는 뚜렷하게 부족하였다. 나아가 방대한 자료 조사와 정교한 맥락화를 통해 집필된 이 저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에서의 일본에 관한 지역에서의 막시즘과 공산주의의 지역사 연구에서도 공백을 메운다. 즉 중국, 예를 들면 아레프 더릭과 일본에 관한 기존 연구와 나란히 한국 막시즘의 역사를 제시하므로 동아시아의 지역적 연계와 차이를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비교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영수 선생님의 붉은 시대 한국어 번역 출간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이 중요한 저서와 그 학술적 자원 및 맥락에 대한 접근을 한국어 독자들에게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심화된 차원에서는 방대한 러시아어 및 영어 자료를 참조하여 집대성한 한국 막시즘과 한국 막시스트들의 사회사와 사상에 관한 보완적이면서도 비교적인 역사와 분석을 기존의 한국사 및 한국 내 분석과의 연관 속에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한 영어권 저술의 부족과 달리 한국어에서는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이 존재하며 박노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한국어 자료들을 폭넓게 참조하고 의존하고 있다. 나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기존의 한국어 저술과 담론,
그리고 이러한 한국 담론들과 더불어 서구 및 러시아의 관련 텍스트와 담론들과의 대화 속에서 맥락화된 박노자의 The Red Decades 간에 예상되는 대화로부터 이 책의 가장 큰 학문적 기여가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탐구와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길을 여는 선구적 작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영수 쌤의 영원쌤이 책의 번역자로 이상적인 인물이다. 그는 한국 막시즘과 관련한 역사와 담론 모두에 정통할 뿐 아니라 한국 공산주의의 한국 사회운동에 관한 글을 영어로 발표하여 한국어 역사적 서사를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해온 바 있기 때문이다. 제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원영수 선생님과 다른 한국 역사학자들께 3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1번. 박노자의 저서는 방대한 러시아의 사료의 추가와 더불어 러시아의 자료의 추가와 더불어 서구 지성사 및 막시즘 공산주의 근대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의 폭넓은 교섭을 통해 한국 막시스트와 막시즘 사상을 역사화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한국어권에서 한국 막시즘 및 공산주의에 관한 역사적 담론적 저술들과 비교할 때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2번. 한국 막시즘 및 공산주의 역사와 관련하여 박노자의 The Red Decades 및 원영수 선생님의 붉은 시대 한국어 번역이 향후 연구와 탐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사건, 인물, 개념 혹은 쟁점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초기 한국 막시스트들과 한국 사회주의의 투쟁을 오늘날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운동의 계승 연결하는 데 있어 이 책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혹은 유용한 측면은 무엇이라고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입니다. 동지들, 우리 함계남 동지랑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그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정말 너무 두껍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 잘 정리도 해주시고 또 2번째 발제하신 거는 정말 잘 들어보지 못한 저는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발표 들었는데요. 일단은 저는 책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줄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박노자 선생님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너무 의문이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 박노자라는 분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 책의 구성이 저한테는 정말 낯설긴 합니다. 그래서 책의 이 그 논점 자체는 상당히 시대적으로 한정된 20-30년을 딱 집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 1920년대랑 1930년대에 걸치는 아주 한정된 그 양차 대전 사이에 이 정강기라고 표현을 번역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움직임을 다룬다라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데 근데 사실은 이 책
세부 장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인물들이 약간 나열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저는 좀 이 장의 구성과 결국은 이 장의 구성을 통해서 내용이 이 박노자 선생의 어떤 관점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저는 좀 파악하기 힘든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왜 박치우를 논하고 왜 김사량을 딱 집었는지 그 선정의 이유를 서두에서 잘 밝히지 않고 나중에 후기나 결론에 가서 그것을 보라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소급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분명히 어떤 이유, 몇몇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전개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원영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바로 설명을 좀 엮어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7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식민지 조선 지식인들이 언론인이든 유학생이든 모스크바를 관찰하는 이 여행기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흥미진진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박노자 선생님의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건지, 조선인이 이런 관찰을 언론이나 잡지의 논의를 통해서 접하면서, 조금 더 어떤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채워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당시 모스크바를 조선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내는 이런 묘사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주 광대하고 지금 우리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광대하고 인상적인 문헌 작업을 하는 것인데도 왠지 논점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제가 괜히 현학적으로 떠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장별로 그 출판을 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문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어딘가에 출판한 거를 약간 이렇게 재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연결성이 제가 보기에는 책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 형식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서론은 없고 그냥 서문이라고 하고요. 그게 서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결론 앞에 후기가 있어서 원래 후기는 결론까지 쓴 다음에 넣어야 될 텐데 왜 후기가 결론 앞에 있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와이 대학교 출판사가 이 원문으로 출판했을 때도 이런 구성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한겨레 출판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노자라는 학자가 정말 오랫동안 한국인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헌과 인물을 방대하게 조사를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제가 이 참고 문헌을 들춰보기에는 2차 자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노자 스스로도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풍부하게 다루려는 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너무 그 다양한 사람들을 다룬 부분이 오히려 좀 산만하게 된 경향은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방대한 문헌 조사를 하고 있는 이 노력이 지금 사실은 한국인들이 이런 문헌을 자꾸 재인용하면서 연구를 거듭해야 되는데도 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토론자로서 저는 이 당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도 하고 이 시대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정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의 진위나 정당성 그런 거를 알기는 힘들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갖느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외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 책은 상당히 쉽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논의에 대해 논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 선생님께서도 그런 논점 중에 몇몇을 다시 연구의 요 발판으로 삼아서 제 분석을 제 판단을 해보려고 하시는 점이 참 좋은 그런 기점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서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1920년대, 1930년대가 이 저자에 따르면은 1910년대에 실제 러시아 혁명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점차 어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국가 민족주의하고 결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때의 과정을 약간 폭력성을 이런 국가 중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폭력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박노자의 분석으로 제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국가 사회주의가 폭력성을 띌 때 그 억압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주로 트로츠키나 또는 급진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으로 이해를 제가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대다수의 많은 국가들의 이 좌파 운동에서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한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20년대, 30년대도 그렇고 이 노선의 분화로 내부 분열이 심해지고 모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급진화, 서로 대변하는 급진화가 강해졌던 때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즉, 당 국가 건설의 구상에 참여했던 시기는, 소련이 비판적인 사회주의 세력을 숙청하던 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1925년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존재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때 한참 박노자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 첩자라는 고발과 그로 인한 숙청이 많이 진행된 부분을 자료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이도 서로 첩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을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이 지점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분파주의 운동, 분파주의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 건 못지않게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지점이었는데요. 이런 논의에서 박노자는 사실은 이제 첩자, 숙청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운동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즉 이렇게 저희처럼 식민 독립투쟁의 전쟁의 상황이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의 논리가 정통성을 따지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이런 문화 속으로 숙청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또 그렇지만 소비에트의 이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도 어떤 반론을 펼치는 급진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숙청을 계속 가해왔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궁금해지는 거는 이 소비에트의 숙청과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일본 첩자라는 방식의 숙청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은 비슷한 관행으로 이해를 할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요, 이제, 특히 이제 조선이 이렇게, 일제 탄압을 맞서서 일제를 적으로 구성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영수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당 국가 건설보다는 민족 독립이라는 관점과 시각이 조선 사회주의에 우선적으로 제기된 것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노자가 이 시기 운동을 국가주의 한계를 보인다 또는 어떤 민족주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은 이는 그 막스도 분명히 지역 단위의 운동에서 그 시기와 지역에 따라 시시각각 운동의 그 목표와 전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이 조선이 그 당시 다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민족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넘어서야 할 것으로 얘기하는 이유를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겠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박노자가 주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 뒤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또 여쭤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박노자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일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이 어떤 효과가 정말 있는 주장인지, 그냥 모호하게 되는 이런 주장인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1장에서는 75쪽인데요. 박노자가 베벨 유형의 노동자 출신 운동가가 조선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코민테른에 참여하는 어떤 직접 노동가 출신의 운동가가 있었는데 조선에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나, 또는 87페이지에서 적색 농민조합 같은 농민운동이 자생적이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또 종합적으로 결론에서 요약할 때는 농민운동도 있고 이렇게 항목화하지만, 사실은 책 내에서는 농민운동에 어떻게, 아까 그 소작쟁이 얘기를 발표자님께서 하셨는데, 이 농민운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남도 쪽에 섬지방에서도 소작쟁이가 일제에 대항하면서 일어나면서 여기서 사회주의자 그런 어떤 조직들이 분명히 결합이 돼 있었다라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들을 우리의 그 사회주의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 박노자가 이 분파주의가 조선 공산당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발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정말 조선 공산당망의 특징인가?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운동의 논리이기도 하고, 오늘날 NLPD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좌파 우파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저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제일 궁금한 부분이지만, 우리 조선의 상황에서는 정말로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오히려 우리 사회주의를 논의해 나가는 중요한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립이다기보다는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것으로 박노자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면 이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상황이 생각이 났는데,
프랑스 공산당도 사실은 독립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이제 네. 이 독일의 항거하는 저항의 세력화가 상당히 당의 발전에 근간을 이뤘는데, 그런데 이때 이 프랑스 공산당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어떻게 극복을 한 건가? 아니면 우리만큼이나 이렇게 내부적인 논의가 엄청나게 있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은 프랑스 공산당이 트로츠키주의보다 더 민족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전후 해방 당시에 분파주의적이거나 수청 이런 얘기 하긴 전쟁에 독일에 협조적이었던 프랑스인들에 대한 숙청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있었긴 한데, 이런 내용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민테른이 그렇게 민족을 넘어서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민족으로 계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게 확실하고, 근데 반면에 계급으로는 문적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게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건 도대체 어디다가 끼워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히 현재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내부에 상당히 좌파우파라는 표현으로 존재하는 이 분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런 상황, 한국의 이런 운동 상황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양진영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 주장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